없겠지만 그래도 잠깐만. 저기요. 여기요. 날 따라오십시오. 오케이. 하투가 보면은 처음에 이제 파트가 기체, 액체, 고체. 요게 이제 제일 처음 파트. 그러니까 1단원의 앞부분 전반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단원 이것만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닌데 1단원 앞부분이 이거고, 그 다음에 1단원 뒷부분이 용액이에요. 근데 이 용액이 그 몰농도도 나오는데 이제 몰랄농도랑 그 다음에 묽은 용액의 충괄성이라고 해서 뭐 이런 것을 배울 거거든. 근데 그 중에서 몰농도 쪽이 나오게 되면서 몰농도를 이용한 계산을 좀 많이 해보게 될 거야. 근데 그건 확실히 좀 화원에 도움은 되겠죠. 그러니까 막 화투에 있는 걸 화원에 응용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가 아니라, 화원뿐만 아니라 화투로서도 그래도 몰농도 관련한 문제를 조금씩 더 풀어보니까 몰농도 계산이 좀 더 친숙해질 거고 좀 더 편안해질 거고, 그냥 이런 정도의 도움이 되는 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거는 크게 없는데, 요 다음에 엔탈피가 나오고요. 그 다음 화학평형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 뒤에가 원래 반응 속도인데 요게 이제 좀 어려운 후반부의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안 나갈 겁니다. 뭐 간혹 가다가 반응 속도를 시험 범위에 넣는 학교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적어도 지금 어차피 여기는 광명하고 광북밖에 없으니까 광명광북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반응 속도가 시험 범위 들어갔던 게 충현이었나 뭐 아무튼 좀 그런 원래 남들과 다른 걸 좀 선호하는 그런 학교들. 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나 나가던 데니까 우리는 어차피 안 나갈 거고, 사실 얘가 진짜 어렵거든. 지금 여기 나온 이걸 여러분들이 언제 배울 거냐면, 대학교 올라가서 대학교 1학년 때 일반화학이라고 하는 그 과목을 들어보면 바로 이거와 관련된 걸 배워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뭐 일반 화학이라던가, 그 다음에 일반 생물학, 일반 물리, 얘네들이 다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다 공통적으로 두 과목이랑 내용은 겹칩니다. 그냥 거기다가 다 조금씩 플러스하는 정도. 그러니까 대학교 때 쓰는 용어들로 좀 용어를 바꾼다던가, 아니면 좀 계산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도록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 조금씩 플러스하는 정도가 될 건데, 나중에 너네가 일반화학을 해보면 알 텐데 반응 속도가 진짜 어려워요. 대학교 1학년 때는 결국 그 일반화학 배울 때 제일 어려운 파트가 반응 속도가 될 거야. 아무튼 뭐 그 진짜 어려운 거 빼고 하니까 뭐 마음은 편하고요. 이 엔탈피를 하고 나면 발열, 흡열 이게 좀 익숙해져 갖고 또 화원에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노골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건 좀 아닌데, 보통 이제 물투나 화투 같은 거는 내용 알아둬서 원과목에 나름 도움이 될 것들이 꽤 있긴 있다. 지투는 제가 잘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생투는 원과목에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되거든. 근데 뭐 얘네들은 좀 원과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막 투 과목을 한 애들이 원과목만 한 애들, 화투를 안 한 애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불리해. 그러니까 화원만 선택했고 화투는 안 들었어. 이런 애들이 화투까지 들은 애들에 비해서 너무 심하게 불리할 정도로 뭐가 도움이 되진 않고, 근데 어차피 화원을 연습할 때 화투도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좀 화학적인 계산 이런 거에 좀 더 익숙해지게 되니까 나름 그런 식으로 도움은 될 수 있다. 딱 그냥 그 정도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내용 처음에 그냥 기체 파트부터 쭉 해서 나갈 건데요. 액체 고체는 아예 마지막으로 미뤄가지고 시간이 되면 나가는 걸로 할 겁니다. 액체 고체는 사실 고체 쪽은 응용 문제들이 좀 헷갈릴 만한 것들도 좀 있고 해서 그쪽은 필요하면 얘기를 하긴 하겠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고체 파트는 그 딱 응용이 필요한 일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되게 쉬워요. 그리고 액체는 더더욱 쉽고. 그래서 모르겠어. 뭐 아마도 그냥 마지막에 나가는 걸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그냥 액체 고체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라고 해서 다음 주에 그냥 액체 고체를 나갈 수도 있고, 이건 좀 바꿔서 할 거고요. 아무튼 이제 기체
그 기체 파트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너네들이 화원할 때 제일 처음 맞닥뜨렸던 내용에 대한 소감이랑 비슷한 소감일 겁니다. 화원의 첫 단원이 뭡니까? 양적 관계. 그쵸? 그러니까 첫 단원부터 다짜고짜 되게 어렵잖아요. 얘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화투 전체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냐? 이건 그렇진 않아. 근데 문제를 푸는 게 좀 익숙하지 않으면 좀 힘듭니다. 굉장히 지극히 양적 관계적인 내용이거든요. 왜 굉장히 지극히 양적 관계적인 내용이냐를 얘기를 해보면 그 화원 1단원이랑 똑같이 양론이에요. 그러니까 몰수가 어떻고 그래서 부피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주로 하게 될 거란 얘기지. 근데 그 중에서 이 기체 파트를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이전에 배웠었던 기체 공식들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기체 공식 한 번만 쭉 다 정리를 해보고 가봅시다. 우리 배웠었던 거. 일단 뭐가 있어요? 딱 기체랑만 관련된 화학적인 공식. 아보가드로 법칙이 있죠. 그래서 아보가드로는 뭐였냐면 얘는 이제 일정한 조건이 뭐가 일정한 조건이었냐면 온도랑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결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공식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렇게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공식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만한 건 부피랑 몰수가 비례하더라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몰수보단 부피에 좀 더 집중하는 거니까 순서만 좀 바꿔놓을게요. 몰수랑 부피랑 비례한다.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배웠을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하는 것에 정리가 될 건데요. 말고요? 네, 기체 공식 또 있는 거. 비례한 샤를레 법칙. 네, 맞아요. 일단 샤를레 법칙 또 보일의 법칙. 자, 보일의 법칙 뭐였죠? 압력이랑 부피랑의 관계죠. 그래서 보일의 법칙은 원래 배울 때 보일의 법칙이 중학교 과정에 있는데 보일의 법칙을 이제 처음 배울 때 우리는 뭐로 배우냐면 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하더라. 우린 반비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우리 처음에 배웠던 보일의 법칙이었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거. 근데 얘가 그때 중학교 때야 우리가 아직 몰이라는 개념을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입자수에 대해서 진심이진 않았잖아. 그래서 입자수에 대한 게 진심이 아닌 상태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몰수 얘기를 안 했을 뿐인 거지. 사실 여기에 몰수, 즉 입자수가 들어가 있다. 양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고 그 양이 일정할 때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던 겁니다. 원래 중학교 때 얘기하는 보일의 법칙이. 그러니까 일정 양의 기체를 갖다 놓고 그러니까 딱 정해진 양의 기체를 갖다 놓고 얘한테 압력을 가해줬더니 얘 부피가 작아지더라. 얘 압력이 커지니까 부피가 작아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또 샤를레 법칙은? 온도와 압력. 그렇죠. 온도와 압력이 아니라 온도와 부피. 부피의 관계였지. 온도랑 부피랑 뭐 하는 거였는데? 비례하는 거였죠. 그치? 그래서 얘는 뭐가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압력만 일정하다가 아니라 뭐 같이 집어넣어줘야 된다? 몰수가 일정하다. 또 같이 집어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일단 얘네들에 대해서 제대로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원래 우리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중학교 때 배울 때 뭐라고 어떻게 식을 썼었냐면 P1V1은 P2V2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어떤 특정 압력과 특정 부피가 주어져 있을 때 그 곱은 나중에 압력이 변하게 되면 그때 부피하고 이때 압력과 부피의 곱과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하다라는 뜻인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압력이랑 부피의 곱이 일정하다라는 얘기니까 그 얘기가 곧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한다는 얘기 맞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다 였는데 우린 이렇게보다 이게 이렇게 식을 적게 되면 압력이 계속 바뀌게 되면 더 늘려야 되잖아. P3
는 P3 V3 는 P4 V4 이렇게 늘려야 되잖아요. 굳이 그렇게 적지 말고 이걸 PV는 일정의 형태로 정리를 해두자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화학에서 이제 제일 좋아하는 상수가 K예요. 화학에서 이제 흔하게 저 K를 상수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 상수로서 K를 갖다 놓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일정하다는 뜻이야. 이 K 자체가 상수니까. 네, 그래서 이게 보일의 법칙이었고요. 그다음에 샤를의 법칙은 원래 중학교 때 배우는 샤를의 법칙은 기본형이 이거였습니다. VT는 V0 더하기 V0 곱하기 273분의 T.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게 샤를의 법칙이었거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써먹을 건 이건 아닌데, 애초에 이게 스몰 t로 되어 있는 이유 자체도 그렇고, 이 식은 뭘 기준으로 되어 있냐? 섭씨온도 기준으로 맞춰진 식입니다. 근데 섭씨온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온도인 거지, 원래 그 과학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온도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섭씨온도가 어떻게 만들어진 온도게? 그 상대적인 기준점 잡고 네, 그 상대적인 기준점이 뭐지? 영도 절대 온도 네, 물을 기준으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온도라고 하는 게 뭐 서양에서는 화씨온도를 주로 쓰잖아요. 근데 일단 우린 화씨온도 안 쓰니까 버려두고, 근데 우리가 주로 쓰는 건 섭씨온도인데, 섭씨온도는 물의 어는 점을 그리고 물의 끓는 점을 각각 기준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물이 어는 점이 0도고 끓는 점이 100도래. 얘는 되게 숫자가 깔끔하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나오도록 잡은 거예요. 물이 끓는 온도를 100도로 잡은 거고, 그러니까 물이 끓는 온도를 우리가 100으로 정하고 물이 어는 온도를 0으로 정해서 이렇게 만든 게 섭씨 온도거든요. 그래서 섭씨 온도는 이 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온도라고 치면, 원래 화학적으로 주로 쓰게 되는 온도는 절대 온도죠. 근데 절대 온도랑 섭씨 온도는 무슨 관계? 비례. 네, 뭐 이게 비례라고 하면 원래 안 되긴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례라는 관계는 뭐냐면, 하나가 2배가 되면 나머지 하나도 2배가 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비례라고 하는 관계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비례는 아니고, 273. 네, 그쵸. 섭씨 온도 빼기 270, 더하기죠. 네, 더하기 273. 이게 이제 절대 온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이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건 그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애초에 이 절대 온도라고 하는 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이거. 왜냐면 애초에 이 절대 온도를 기준으로 이 공식, 이 샤르르 법칙의 공식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얘는 그 절대 온도가 우리 기호를 라지 t를 쓰거든요. 그래서 절대 온도로 했을 때 식이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냐? T1분의 V1은 T2분의 V2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 이론상 그 절대 온도가 0도가 되잖아. 그러면 이론상 모든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되냐? 0도가 됩니다.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상 압력을 온도를, 절대 온도를 0도까지 낮추면 그때 모든 기체의 부피가 0이 돼. 근데 사실 이게 이론상인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기체가 아닌 상태로 다 상태 변화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다 모든 기체에는 끓는 점이 존재했을 거고 어는 점이 존재했을 거니까 액체, 고체 상태 변화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절대 온도를 기준으로 0도, 우리가 흔히 이제 절대 0도라고 하는데, 절대 0도에 도달하기 전에 다 상태 변화가 일어나서 그렇지, 만약에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모든 기체의 부피가 0인 상태가 되는 게 절대 0도일 때입니다. 우리가 흔히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우주의 상태가 절대 0도였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죠.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게 만들어진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하면 정확하게 부피랑 온도가 비례한다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온도를 기준으로 하면 절대 온도가 2배면 부피가 2배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지. 섭씨 온도를 기준으로 하면 절대 그렇진 않아. 섭씨 온도는 식부터가
온도가 2배가 된다고 부피가 2배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 근데 절대 온도를 기준으로는 온도가 2배면 부피가 2배야가 깔끔하게 떨어질 거고요. 이것도 요 식의 형태가 아니라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 T분의 V는 K 일정하다 라고 써먹을 수 있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맨 위의 아보가드로 법칙은 우리가 아보가드로 법칙은 이론상에 존재하는 법칙으로서 딱히 막 공식화해서 쓸 일이 없었긴 하지만 사실 얘도 공식화해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 거를 이용해서 공식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몰수랑 부피가 비례한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랑 비슷하게 공식을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몰수는 흔히 기호를 뭘 쓰죠? n을 쓸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아보가드로 법칙을 공식화해두면 n1분의 v1은 n2분의 v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가서 잡으면 n분의 v는 k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화투의 기체 1단원, 기체 파트의 제일 첫 부분에는 아예 이 공식들에 대한 설명이 주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각 문제에 아보가드로 법칙이 필요하다면 이 식을 대입해서 풀고 보일러 법칙이 필요하다면 이 식을 대입해서 풀고 샤랄 법칙이 필요하다면 이 식을 대입해서 풀라라는 게 제일 첫 번째 파트에서 시키는 겁니다. 근데 우린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애초에 지금 이 공식들을 다 적은 이유가 뭐냐면 이 공식을 합치려고 적은 거임. 그러니까 지금 공식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보면 얘는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이거의 조건이고 얘는 온도 몰수가 일정할 때 이거일 거고 압력 몰수가 일정할 때 이거인데 사실 저게 말이 저런 거지 실제로 저렇게는 어렵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온도랑 압력이랑 몰수가 다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수라는 걸 우리가 나머지 변수를 다 통제하고 실험을 하는 그러니까 뭐 생명과학에서 얘기하는 연역적 탐구처럼 진짜 완벽하게 나머지 변수를 다 통제하고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면 어차피 여러 가지 변수가 동시에 변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 공식 세계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게 너무 불편하지. 그래서 이 공식을 하나로 합쳐주는데 그 합쳐주는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해요. 어떻게 합쳐주면 되냐? 그냥 이렇게 합치는 거지. 그냥 하나로 합친 거예요. 다 곱한 거예요. 아, 다 같다 해서. 어차피 부피를 구심점으로 다 모여 있는 거잖아. 근데 부피랑 압력이 반비례하고 부피랑 몰수가 비례하고 부피랑 온도가 비례한다는 사실은 입증되어 있는 거니까 그걸 한 번에 넣어놓으면 되지. 이렇게 되면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하고 압력과 온도가 비례하고 압력과 몰수가 비례하는 그 상태를 그대로 한식에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냥 합쳐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분모에 뭐가 있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걸 넘겨주면 PV는 NT에다가 그리고 이때 K를 이 K는 그냥 명칭이 없는 상수한테 공통적으로 붙여주는 이름이라고 치면 이제 이거는 공식이 완성이 됐으니까 K 대신에 이 기체일 때만 쓸 수 있는 이 공식에서의 상수다라고 해서 기체상수라고 하는 R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PV는 nRT라고 하는 공식의 탄생 배경이 그냥 요 따구예요. 별거 아니죠? 그리고 이미 PV는 nRT가 왜 물리하는 사람들한테 좀 유리할 거라고 했냐면 이미 했죠. 물리에서는 이제 물론 PV는 nRT 가지고 뭔가 계산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건데 결국은 물리는 이걸 거쳐서 내부 에너지 공식을 유도하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얘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공식이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들에 계속 응용이 될 거고 그리고 우리는 당장 이 공식을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만 하죠. 그래서 정말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따가 오늘 바로 문제를 같이 좀 풀면서 이 PV는 nRT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이제 보게 될 건데 그러니까 풀이 방법에 대한 얘기까지 오늘 다 해버릴 건데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둬야 될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서 그 생각해둬야 될 포인트만 좀 짚어놓고 갑시다.
자, 이 공식의 명칭이 뭐라 그랬냐면 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라고 하는 공식이에요. 근데 사실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별로 그렇게 좋은 공식은 아닙니다. 근데 단지 지금까지 기체에 관련된 공식 중에 이거보다 제대로 더 쉽게 쓸 수 있으면서도 더 확실하게 여기저기 다 들어맞는 공식을 찾기가 불가능했었어서,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얘가 가치가 제일 높으니까 쓸 뿐, 사실 얘는 가치가 그렇게 절대적인 가치가 그렇게 높은 공식은 아니에요. 왜 절대적인 가치가 그렇게 높은 공식이 아니냐? 당장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조건에 있는 기체들 아무거나 갖다 놓고 이 식에다 대입하면 안 맞아 떨어집니다. 실제로 이거를 계산을 한 가지 해보면 우리 PV나 NRT의 요 R, 얘가 이제 상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상수는 뭐야? 변하지 않는다인 거잖아요. 우리가 변수랑 상수로 구분을 하지. 근데 이제 변수랑 상수 중에서 얘는 상수니까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걸 텐데, 이 R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우리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그 22.4리터 구하는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걸 다 대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대입해 주는 거냐면 우리 22.4리터라고 하는 거는 부피였어요. 근데 그게 뭐의 부피였냐면 기체 1몰의 부피였습니다. 근데 그건 언제였어요? 어떤 조건 안에서였어? 0도씨 1기압이었지. 그래서 압력이 1기압일 때가 되는 거고, 그리고 0도씨니까 절대 온도로 바꾸면 몇 도예요? 273이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잖아? 그래서 나오는 R 값이 0.08이가 나와. 외울 필요는 없어. 왜냐면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이 상수값을 이용해서 실제로 문제를 풀게 만들 거면 0.082보다는 이거 떼고 0.08짜리를 주거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거보다 상수값을 직접 쓰지 않고 비교하는 형태로 상수가 소거되는 형태의 문제를 더 많이 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 값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아무튼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만 그냥 드리는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래서 지금 딱 R 값을 0.082로 잡아놓고 나머지 이제 이거 지우고 PVNT에다가 우리가 특정 조건의 기체를 다 대입해보면 성립해야 이 방정식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법칙으로서 거듭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방에 있는 아무 기체나 갖다 놓고 여기다가 온도랑 압력이랑 그 기체의 부피랑 몰수 조건 대입하잖아? 그럼 성립 안 합니다. 식의 양쪽이 달라요. 식의 양변이 달라. 근데 그게 애초에 이유가 뭐냐면 우리 현실에 존재하는 기체는 실제 기체라고 부르고요. 근데 얘는 방정식의 명칭 자체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이상적인 조건에서의 기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으나 우리 머릿속에 상상으로 그려본 기체의 이상적인 상태에서 쓸 수 있는 공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실제 기체에 완벽하게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별로 좋은 공식은 아닌데, 근데 그래도 지금 실제 기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공식들 중에서는 제일 간단하게 쓸 수 있으면서 가장 확실하게 많은 걸 설명할 수 있어서 쓰긴 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뭘 알아둬야 되냐면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의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알기 위해서는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 간에 어떤 차이가 있냐부터 좀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이상적인 기체라고 하는 건 이 과학자들,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만든 화학자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로 특정 조건에서 그 이상적인 기체라고 하는 걸 좀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이상형이 있다라고 하면 이상형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어떤 조건이 붙어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상적인 기체라고 얘기할 거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가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정리를 해놓은 게, 이 이상적인 기체들은 이렇다라는 걸 정리해 놓은 걸 우리가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체 분자 운동론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기체 분자 운동론은 무슨 얘기를 먼저 하냐면요. 기체 분자의 크기는 기체 전체 크기에 비해서 너무나 작기 때문에 분자끼리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를 전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일단 이상기체 향다방 정식이 만든 이 기체 분자 운동론의 첫 번째예요. 근데 사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게 일단 이 기체 분자끼리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가 성립이 되려면 그러면 근본적으로 기체 분자들이 양성자랑 전자들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상호작용을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야.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일단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아무튼 그냥 이런 조건 안에서 기체분자 운동론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상기체 형태형 정식에 쓰이는 이 기체분자 운동론 자체가 다 상상 속의 기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말이 안 되는 것들만 들어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기체 분자끼리는 이 입자들은 서로 얘네들은 이제 완전 탄성체라서 에너지 손실이 없다를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너네 완전 탄성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당구에서 만약에 당구를 친다고 해봐. 당구를 안 쳐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공과 공이 부딪힌다고 했을 때 하나 우리가 큐대로 직접 밀어준 공이 그 앞에 있는 공을 완벽하게 정방으로 딱 때려. 그러면 그 공은 그 자리에 멈추고 이 공이 가졌던 에너지를 온전하게 전달해서 그 다음 공이 이 공의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나아가는 걸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는 속도는 줄어들지. 왜냐하면 충돌하는 순간에 마찰과 다른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근데 애초에 그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체 분자들끼리 충돌을 할 때 그럼 항상 완전 탄성 충돌만 할 것이냐? 아니겠지. 방금 당구공 설명할 때도 그랬잖아. 당구공이 정방으로 치면 그렇게 되거든? 근데 정방으로 안 치면 어떻게 돼? 네. 그러면 우리가 보낸 공도 계속 움직일 거고 그 공에 맞은 공도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공이 에너지를 나눠 갖는 형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건 완전 탄성 충돌이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우리 당구공만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체 분자끼리 충돌할 때도 기체 분자끼리 충돌을 했는데 얘가 정방으로 충돌한다고 하면 적어도 완전 탄성 충돌일 수는 있어. 사실 실생활 속에 우리 실제 생활에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 없지만 에너지 손실 없이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게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래는 존재할 수 없지만 존재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항상 완전 탄성 충돌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란 말이지. 그래서 이것도 일단 구라긴 한데 아무튼 이걸 기준으로 잡아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체 부피 전체에 비해서 입자의 크기는 무시한다. 이건 사실 그럴듯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기체가 있는데 기체의 부피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공간, 우리 이 방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부피는 몇이게요? 측정할 수 있어요. 네, 딱 정확하게 그냥 방 크기만큼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기체를 뽑아오든 이 안에 들어있는 H2O 뽑잖아? 그러니까 수증기를 뽑아. 그래서 수증기의 부피가 몇이야? 라고 하면 그냥 방 크기 얘기하면 됩니다. 방의 부피를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N2, 질소기체의 부피가 몇이야? 라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방의 부피를 얘기하면 됩니다. 어차피 부피는 이 안에 누가 얼만큼 차지하고 있고 누가 얼만큼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서로 막 무슨 지역 다툼하듯이 나눠 먹는 게 아니라 기체 분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서로 이제 그 기체 분자는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어 빈 공간이 없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빈 공간을 그냥 서로 돌아다니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이 부피를 다 같이 공유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부피가 크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서 입자 크기가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긴 한데 근데 사실 입자 크기를 그럼 완벽하게 무시할 수 없냐? 아닙니다. 사실 입자 크기가 무시가 안 되기 때문에 입자의 상호작용을 무시할 수 없는 거기도 한데 애초에 이 입자의 크기는
전체에 영향을 줄 만큼 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입자에 대해서 깊게 배우는 뭐 방사선이나 이런 쪽 과를 가면 배우게 될 텐데 실제로 이 입자의 상호작용만으로도 되게 많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일단 구라긴 한데 뭐 아무튼 이런 조건 안에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원래 몇 가지 더 있는데 뭐 이렇게 일일이 나열해봤자 다 그냥 구라긴 하지만 조건이 그렇대라는 걸 나열할 뿐이니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핵심이 되는 건 그냥 핵심이 되는 걸 딱 집어보면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그 기체 분자의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만 비례한다. 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구라긴 구란데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 애초에 기체 분자가 가지게 되는 운동 에너지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가 되게 많으니까 구라는 구란데 근데 얘는 이게 구라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왜 별표를 쳐가면서 중요하다고 했냐면 이게 구라든 아니든 우리는 이걸 실제 계산에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건 아예 이게 별도의 하나의 공식인 것처럼 써먹을 수 있어야 돼.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만 비례한다라는 거거든. 근데 이걸 써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 가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운동 에너지 공식이 뭐였죠? 네, 운동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건 기체 분자에서도 똑같아. 어차피 우리는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모든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v 제곱을 쓸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이걸 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먼저 결정이 돼서 그러니까 기체 분자들이 갖게 된 에너지가 먼저 결정이 되고 그 결정된 에너지를 이용해서 기체 분자들이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결정하는 요소는 외부 요건인데 그 외부 요건을 절대 온도 하나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절대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 분자가 갖는 에너지가 많아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자는 거예요. 단 그 상태에서 기체 분자의 질량이 커지면 속도가 줄어드는 형태가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질량이 커진다고 해도 에너지가 커질 순 없어. 온도가 같은 조건이라면. 이렇게 에너지 자체는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거고요. 질량은 이제 이 정해진 에너지에 대해서 속도를 구할 때 쓰는 거다. 그리고 만약에 에너지 B가 2대 1이다. 그러니까 절대 온도의 B가 2대 1이다 라는 조건 안에서 속도 B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같은 기체라고 했을 때, 질량 똑같다고 했을 때. 1대 4? 가 아니라? 4대 1? 가 아니라? 2점. 루트 2대 1이지. 아 맞다. 1대 루트 2가 아니라 루트 2대 1이지. 에너지가 큰 쪽이 속도가 더 큰 거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돼. 이 정도면 돼 이건. 오케이? 그래서 이 에너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절대 온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걸 이용해서 뭐 이것저것 이렇게 비례식 형태로 계산할 수 있으면 된다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 정도면 일단 기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 대한 정리는 끝났는데 그럼 기체 단원이 반이 끝났습니다. 그럼 나머지 반은 뭐냐면 그냥 공식 하나 더 볼 거예요. 궁금한 게 네. 설명 들어보면 음. 이상기체라는 것 자체가 현실에 존재할 수 있고 음. 거의 다 시뮬레이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런 거를 과학자들이 왜 만들었어요? 그때는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 못 했고 그때는 만들었더니 대부분 계산이 얼추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써먹고 있었던 건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실제 기체를 아무 조건이나 다 적용해 보니까 적용이 되는 건 아니긴 하더라. 근데 지금 그러면 실제 기체를 설명할 수 있는 방정식이 따로 존재하냐? 없어요.
그래서 대충이라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아직까지도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게 실제로 지금 과학 원리를 밝혀내는데 쓰이고 있는 네, 쓰이고 있어요. 만약에 저게 다 약간 시뮬레이션이 틀리면 어떻게 해요? 그건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 우리는 R값을 고정값으로 배울 거지만 실제로 화학자들은 조건에 따라서 R값을 변형시켜주면 되지.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R값을 변형시켜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항상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상수값이 되게 여러 개로 나올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뭐 우리가 그렇게 다루진 않을 거니까 상관없고 실제로 이 상수값은 단순히 조건만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기체 종류에 따라서도 바뀌거든요. 이건 뭐 그렇긴 한데 뭐 아무튼 근본적으로는 이렇다라는 거고요. 이거랑 같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부분압력 법칙입니다. 요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법칙부터 적어보면 얘는 압력인데 부분적인 압력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기압이 1기압인데 그 대기라고 하는 건 원래 한 종류의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기를 이루는 가장 많은 기체들만 딱 적어보면 N2, O2, CO2, 탑3만 적어봅시다. 이 셋이 줄을 차지하고 있겠지. H2O는 그때그때 비율이 달라지기도 하고 일단 그냥 빼버립시다. 괜히 늘려놓으면 생각만 복잡해지니까. 그러면 대기를 이루는 성분이 이렇게 세 가지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지금 대기 압력이 1기압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N2와 O2와 CO2가 각각 갖는 압력이 전부 다 1기압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피는 모두가 공유하는 개념이라서 나눠주는 개념이 아니었잖아.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화원에서는 부피를 나눠주는 개념으로 써왔어. 근데 하여튼 그러면 안 된다고. 하여튼 그럼 절대 안 돼요. 부피는 전체 부피를 다 똑같이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이 세 개의 기체가 1기압인데 1리터 안에 들어있다고 하면 N2도 1리터고 O2도 1리터고 CO2도 1리터인 거야. 이걸 부피를 나눠주면 안 돼요. 근데 압력은 나눠 갖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분압력 법칙은 T는 P1 더하기 P2 더하기 P3 더하기 점점점점 이런 식인데 이게 뭐냐면 그냥 전체 압력 P 토탈 전체 압력은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 기체들의 부분 압력의 합이다 가 되고요. 그러니까 부분 압력이라는 뜻은 결국 뭐냐면 이 기체의 전체 압력 중에서 얘네들이 각각 따로 갖는 압력이 부분 압력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 공식 되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되게 별거 아닌데요? 그냥 얘네 압력 따로 갖는다는 거 알겠고 그거 다 더하면 전체 압력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것만 나오고 끝일 거면 중요한 게 아닌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A로 할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건 전체 기체 중에서 그럼 특정 기체가 갖게 되는 압력을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일단 근본적으로 부분압력 법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향은 뭐냐? 전체 압력에다가 A의 몰 분율을 곱해줘서 A의 부분압력을 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몰 분율이 뭐냐면 자 얘가 지금 1기압 조건 안에서 이렇게 나눠져 들어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전체가 10몰 들어있는 거야 기체가. 그래서 전체 10몰 들어있고 그 안에 1기압이 있는 이런 상태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자 N2가 차지하는 비율이 70%고 O2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0%고 CO2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0%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N2는 몇 몰이라는 소리예요? 7몰인 거고 O2는 2몰인 거고 CO2는 1몰인 거고 그랬을 때 그럼 몰 분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몰 분율은 전체 몰수분의 그 해당 성분 기체의 혹은 이건 이제 뒤에서 기체가 아닐 때도 쓸 거니까 성분 물질의
몰수. 이게 몰 분율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체 10몰 중에서 얘가 7몰이니까 얘의 몰 분율은 0.7이 되는 거죠. N2의 몰 분율 0.7, O2의 몰 분율은 0.2, CO2의 몰 분율은 0.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얘네들의 각각 압력이 어떻게 되냐? 그 방금 구한 몰 분율을 전체 압력에다 곱해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N2가 1기압 곱하기 0.7에서 0.7기압의 압력을 부분 압력으로 가질 거고요. O2의 부분 압력이 0.2가 나올 거고 CO2의 부분 압력이 0.1이 나올 거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근데 일단 부분 압력 법칙도 이걸로 끝나긴 하는데 근데 여기다 플러스로 사실 각각에 대해서 PV는 NRT를 따로 써서 압력을 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거는 뭐야? 문제 적용의 문제니까 그냥 우리 아까 문제 같이 보면서 얘기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에다가 각각 직접 보면서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이 정도 되고요. 그럼 다시 정리를 그냥 쭉 해놔보면 결국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그냥 기체 공식 세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PV는 N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T가 에너지랑 비례할 거고 그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속도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 단 여기서 m은 그냥 이렇게 적긴 적는데 여기서 대입해야 될 m은 분자량이 아니고 질량이 아니라 분자량이에요. 뭐 아니면 기체 원자라고 하면 분자량이 아니라 원자량을 대입해야 되는 거지. 저거는 왜 그런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원래 우리 2분의 1 mv 제곱을 그냥 쓸 때는 여기다 질량을 대입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런 실험들, 이 운동에너지 공식을 이용하는 실험들은 다 고체로 해왔죠. 고체는 이 고체 물질을 얘기할 때 이 고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은 다 한 덩이로 한 번에 움직일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전체 질량이 중요한 거거든. 근데 기체는 어때요? 지금 이 안에 있는 기체 분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다 같이 한 번에 움직여? 아니잖아. 얘들은 분자들이 각각 따로 움직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전체 질량으로 해서 한 번에 구하면 안 되고 분자량을 이용해서 각각 분자들이 갖게 될 속도를 따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얘들은 한 번에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분자량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오케이? 네,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저 부분압력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부분압력, 어떤 전체 기체가, 그러니까 혼합기체가 존재할 때 혼합기체 전체 압력은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 기체들의 부분압력의 합이다. 참고로 이 부분압력은 우리가 흔히 줄여서 분압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압이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근데 이거 말고도 BA는 이렇게 A의 성분 기체의 압력을 따로, 이 부분압력을 따로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전체 압력에다가 A의 몰 분율을 곱해주는 방식으로 구해주면 되겠다. 됐으면 이걸 가지고 문제 푸는 걸 연습하기 전에 이론을 한 가지 더 정리한 다음에 문제 푸는 걸 볼 건데 이제 이게 기체 앞쪽으로 붙어 있어서 기체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 사실 기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적용되는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들 주제는 분자 간의 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 우리 화원했던 사람들이니까 그 머릿속에 기억을 잘 떠올려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이온 결합의 경우에는 이온 결합의 결합력 혹은 이온 결합 물질의 결합력은 온전히 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전하량이라던가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온 결합 자체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온 결합이 얼마나 센지 약한지. 왜냐면 어떤 개념이었냐면 이온 결합 물질,
이 고체 상태일 때를 우리가 흔히 이온 결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온 결정, 이온 결합 물질은 이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화학 결합을 직접 끊어주지 않는 이상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 안에서는 서로가 다 이온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학 결합이 곧 그 안에 모든 결합을 다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공유 결합에서도 우리가 공유 결정이라고 얘기했던 놈은 얘도 마찬가지로 그 내부, 그 물질 내부에 있는 모든 결합이 다 공유 결합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화학적인 결합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공유 결정을 상태 변화시키려면 공유 결합을 직접 끊어줬어야 됩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지. 가장 대표적인 게 다이아몬드.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해서 똑같이 공유 결합이라고 하더라도 분자 결정은 어땠어요? 네, 분자 결정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엄청 약해. 이유가 뭐냐면 분자 결정 안에 있는 공유 결합은 공유 결정만큼 세요. 근데 분자 결정인 고체 상태의 물질을 상태 변화시킬 때는 그 공유 결합을 끊어줄 필요가 없었지. 그럼 공유 결합을 끊는 대신에 뭐만 끊으면 되는 거였냐면 이 분자들의 분자 간의 힘만 끊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분자 간의 힘이 그러니까 왜 생기는 거고 왜 있는 건지를 정리하겠다가 이제 지금 얘기해 볼 주제라는 거죠. 그럼 분자 간의 힘이 왜 생기는가를 얘기를 해보면요. 자, 일단 너네 극성 분자의 분자 간의 힘은 왜 생길 것 같아요? 그쵸? 우리 극성 분자의 분자 간의 힘은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극성 분자의 분자 간의 힘은 어차피 입자 안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나뉘게 되는 게 극성 분자였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고 있고 그럼 그 옆에 있는 다른 극성 분자도 이렇게 갖다 놨을 때 얘랑 얘 사이에 전정기적 인력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쵸? 전기적인 인력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이 전기적인 인력 때문에 이 사이에 분자 간의 힘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된다. 라고 하는 게 극성 분자 간의 힘일 겁니다. 이거는 지금 그대로 갖고 와서 똑같이 쓸 거야. 이게 분자 간의 힘 중에 두 번째, 쌍극자 사이의 힘입니다. 근데 이거 뭐 흔히 반데르 발스의 힘이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그쪽보다 이 표현이 더 중요하니까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요. 왜냐면 우리 쌍극자 표현 기억해? 우리 화원에서도 얘기했었던 거지? 쌍극자가 뭐였어? 그냥 극성 분자를 쌍극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였지. 사실 극성 분자가 아니어도 쌍극자일 수 있었는데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는데 CH4가 있다고 했을 때 이 C와 이 H 사이의 이 공유 결합은 무슨 결합이에요? 극성 공유 결합이야? 무극성 공유 결합이야? 극성 공유 결합이었죠. 그러면 이 자체가 쌍극자입니다. 이 자체가 쌍극자였어. 근데 얘는 쌍극자끼리 모여서 그 쌍극자들의 힘의 방향과 힘의 크기를 결정하는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게 모일 거고 그걸 다 더해봤더니 몇이 되더라? 0이 되더라.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무극성 분자였죠. 그런 게 쌍극자의 표현인데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쌍극자는 이때 쌍극자 표현보다는 극성 분자에 좀 더 가까운 표현이긴 해요. 근데 그럼 1번 극성 분자의 힘은 눈에 보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무극성 분자의 힘은 그럼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무극성 분자들끼리 네. 딱 보면은 걔네끼리 적자랑 원자끼리 생겨요. 오. 그래요? 찔러봤어요. 근데 약간 그럴 듯은 한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얘네들은 눈에 딱 보이는 거에 비해서 무극성 분자는 딱 일단 눈에 보이는 건 없어.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진 않을 텐데 근데 무극성 분자에도 분자 간의 힘이 존재해야 되는 게 무극성 고체들이 존재한단 말이야. 가장 대표적인 게 드라이아이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무극성 고체가 존재하려면 무극성 분자들을 고체 상태로 묶어 놓을 수 있을 정도의 이 사이를 묶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도 분자 간의 힘이 있어야 되거든. 이 분자 간의 힘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자, 이 무극성 분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 무극성 분자가 이렇게 있었어. 원래 이 무극성 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건 아니건 그냥 어느 정도 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쳐봅시다. 아니, 기체 기준으로 해서 그냥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던 걸로 해봅시다. 그러다가 이 두 분자가 특정 순간에 필요 이상으로 가까워진 거야. 그러면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한데 조금만 말을 바꿔보면 얘 양이온, 그러니까 얘 양전하를 띈, 그러니까 원자핵과 얘 전자 사이 혹은 얘 전자와 얘 원자핵 사이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그냥 얘 전자와 얘 전자들에 의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결국은 지금 얘랑 얘랑 가까워지게 되면 얘한테는 겉을 둘러싸고 있는 건 전부 다 전자죠. 얘 겉을 둘러싸고 있는 것도 전부 다 전자죠. 사실 우리는 공유결합 물질은 자유전자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완전히 자유로운 전자는 없긴 없는데, 근데 가운데 공유결합되어 있는 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자유로운 운동성은 가지고 있어요. 이 분자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다고. 그렇잖아. 애초에 우리가 배웠던 오비탈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을 해봐. 뭐야? 그 궤도 안에서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였지. 금속결합은 그 자유전자가 그 궤도 바깥까지 벗어나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는 거였다면 얘는 궤도 바깥까지는 자유롭게 갈 수는 없어. 그래서 분자 물질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던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궤도 안에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 이 둘이 가까워지고 이 둘의 전자가 상호작용을 해서 여기 있는 전자와 여기 있는 전자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할 거야? 반발력이 작용할 거 아니야. 그래서 서로 밀어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다시 이렇게 가까워졌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로 해야 되는데 자꾸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 유발쌍극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쌍극자 상태가 유발된 거야. 원래 쌍극자인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유발된 쌍극자인 거지. 근데 이렇게 일순간 유발쌍극자가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이 주변에 이렇게 가깝지 않은 다른 분자들이 이 유발쌍극자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다 유발됩니다. 쌍극자가. 왜냐면 얘가 전자가 이쪽으로 밀리면서 이쪽에 마이너스가 강해졌지. 그러니까 얘 마이너스가 강해진 것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전자들도 밀려나서 반대쪽으로 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와 여기 사이에 뭐가 생겨? 인력이 만들어져요. 이게 기본적인 분자 간의 힘, 무극성 분자에서 만들어지는 분자 간의 힘입니다.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자가 이동하는 힘, 전자가 분산되는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분산력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얘가 지금은 우리가 어떤 특정 일순간에 가까워지는 바람에 생기는 상호작용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건 무극성 분자들한테 지극히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왜냐면 기체 분자라고 하는 건 가까워지자, 계속 자유롭게 운동을 하고 있을 테니까 서로 상호작용하기가 되게 쉬운 상태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산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분산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무극성 분자의 분자 간의 힘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드라이아이스에 뭉쳐져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있으면은 주위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강하진 않으니까. 그 정도로 강하진 않고, 애초에 온도가 충분히 낮은 상태라서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충분히 낮은 상태면은 가서 붙겠지. 우리가 그걸 어느 점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결국. 근데 높은 온도에서는 이 분산력 때문에 유발돼서 끌려오게 되는 힘보다 지들이 가지는 에너지 때문에 운동하는 힘이 더 강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날 끌어당겨. 근데 그래봤자 내가 저쪽으로 뛰고 있는 힘이 더 강하면 이쪽으로 잡아당겨질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우리 지구과학에서도 비슷한 개념 있잖아요. 뭐야? 있어요. 속도가 충분히 빨라서 속도가 충분히 빠르면 지구 중력을 이기고 벗어날 수 있는 탈출 속도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G2예요. G2야? G2 아니고 지원 아니야? 지원도 아니고 통합과학 아닌가? 통합과학은 그럴싸. 아닌가? 원운동 그거 탈출 속도 그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뭐 그래요? 지금 그래도 뭐 나오는지 알지. 몰라. 그러니까 원래는 있었다가 없어진 건지 뭔지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네요. 지구과학이 없나 보다. 그럼 아무튼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날 잡아당기는 힘보다 내가 이쪽으로 가려는 힘이 강하면 당연히 일로 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 개념으로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우리 상온에서는 기체 CO2 분자들이 운동하는 힘이 네가 얘기한 드라이 아이스 분자들이 그 CO2 분자들을 잡아당기는 힘보다 강해서 그냥 걔네들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게 한 영하 40도, 영하 50도 이렇게 온도가 낮아져. 그럼 아까 얘기했다시피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 운동 에너지가 작아진다고 했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기체들의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속도가 느려진단 말이야. 그럼 그때는 이 기체 분자들이 이 CO2 드라이 아이스 분자들이 잡아당긴 힘에 끌려가서 붙을 수 있겠지.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어는 원리입니다. 물속에 있는 얼음도 마찬가지인 거야. 온도가 충분히 높을 때는 얼음에 있는 H2O 분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밖에 있는 물 입자들이 얘한테 와서 붙는 일보다. 근데 온도가 충분히 낮을 때는 물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작아서 얘네들이 다른 H2O 입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가서 붙어서 곧 얼음이 커지는 거지. 얼게 되면서.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은 힘은 힘인데 막 엄청나게 센 힘은 아니어서, 그래서 다른 힘과 약간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세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얘가 1번이 뭐 분산력, 2번이 쌍극자 사이의 힘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분산력이라고 하는 걸 방금 봤다시피 얘는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지면서 만들어지는 힘 이런 거잖아 결국. 근데 이건 그럼 이온 결합 물질에서는 안 일어날까? 일어나요. 그리고 극성 분자에서는 안 일어날까? 일어나요. 그래서 사실 분산력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에서 다 똑같이 있어야 되는 힘입니다. 다만 무극성 분자는 분산력 밖에 없고 나머지 다른 애들은 이것도 있지만 다른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얘기가 좀 나뉘게 되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분산력이라고 하는 건 설명 자체는 무극성 분자들 사이의 힘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무극성 분자 간의 힘뿐만 아니라 극성 분자들도 당연히 갖고 있는 힘이고요.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 사이에도 분산력은 만들어지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 간에는 분산력은 다 기본적으로 존재해야 된다.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이 쌍극자 사이의 힘이라고 하는 게 분산력이라고 하는 거 요 얘기를 해야 되지. 분산력이라고 하는 거에서 얘가 이렇게 분산될 때 분산력이 커질 조건이 뭘까요? 그러니까 어떨수록 이 분산력은 세질 수 있을까? 입자가 가진 힘이 커요. 에너지가 커요. 입자가 가진 에너지가 커요? 에너지 아닙니다.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아요? 아니에요. 우리 아까 여기 설명했던 부분 안에 있습니다. 가까워져도 맞을 수는 있는데 가까워지면 분산력이 커지는 건 맞긴 맞겠지만 그건 일시적이니까. 전자의 수. 전자를 많이 갖고 있으면 그만큼 치우칠 전자가 많잖아. 그러니까 유발쌍극자의 그 전기력 자체가 커질 거죠. 전자를 많이 갖고 있으면. 그래서 전자를 많이 가질수록 분산력이 큽니다. 근데 전자를 많이 가진다라고 하는 건 물리량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단 말이야. 직접 설명할 방법이. 근데 간접적으로 전자가 많이 있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떤 애가 전자가 많겠어? 원자 번호가 높은 애들이 전자가 많겠죠. 그리고 원자 번호가 높은 애들은 뭐가 크겠어? 분자량이 크겠지. 그치? 그러니까 분자량이 클수록 전자수가 많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은 커져요. 그래서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화원 3단원에서 이 결합 얘기하면서 분자 간의 힘 얘기를 잠깐 꺼냈을 때 그 왜
가장 강한 게 무슨 결합이고 무슨 결합이고 이거 나눠서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거 얘기할 때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끓는 점이 높다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무극성 분자가 분자량이 엄청 크잖아? 그럼 극성 분자보다 끓는 점 높을 수 있어요. 왜냐면 분산력이 쌍극자 사이의 힘을 이길 정도로 크기만 하면 되니까. 장난 그만하고. 오케이? 그래서 이 분산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 비례하게 된다? 분자량에 비례하게 된다. 말고도 하나 더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분자량뿐만 아니라 같은 분자량이라고 하더라도 분산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되냐면 입자에 생긴 형태가 치우치기 더 쉬운 형태일수록. 그래서 이건 입자의 크기니까 부피라는 개념보다는 입자의 표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입자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분산력이 커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자 이렇게 생긴 입자랑 이렇게 생긴 입자야.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다 똑같은 게 들어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거를 C9H20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탄소 9개, 수소 20개인 물질인데 하나는 탄소들이 가운데 탄소에 탄소 결합해갖고 이렇게 똘똘 뭉쳐있는 형태여가지고 좀 전체적인 형태가 이렇게 딱 똘똘 뭉쳐있게 되어 있는데 얘는 탄소들이 다 일렬로 쭉 연결된 다음에 거기에 수소만 이렇게 쭉 붙어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생겨먹은 C9H20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얘는 다른 분자들과 상호작용 확률이 더 높겠지. 왜냐면 얘는 이쪽 가까운 데만 다른 분자가 와도 되고 이쪽 가까운 데만 다른 분자가 와도 분산은 일어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분산이 일어날 확률이 이쪽이 더 높아.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얘는 똘똘 뭉쳐있다 보니까 입자와 입자 간의 상호작용을 할 확률이 밑에 있는 얘보다 떨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입자의 표면적이 클수록 분산력은 그래서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유발상극자가 더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표면적이 클수록. 그리고 분자 간의 힘 세 번째. 분자 간의 힘은 이제 이 두 개 말고 하나 더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명칭은 알 거거든. 뭐게? 전기음성도는 이미 쌍극자 사이의 힘 안에 들어 저걸 결정하는 요소였던 거지. 그치?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거. 얘는 분자 간의 힘이지만 결합이란 명칭을 씁니다. 수소결합. 자, 가장 대표적인 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자, 수소결합하는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게 H2O, 물이거든요. 물은 분자량이 18밖에 안 돼서 분산력이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끓는 점이 100도지. 사실 끓는 점 100도는 되게 높은 거거든. 그래서 쟤는 저 분자량이 18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8이라는 소리는 분산력이 엄청나게 작은 거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의 끓는 점이 100도씨까지 높은 이유가 딱 수소결합 이거 하나 때문인 거거든. 그래서 이 수소결합은 어느 정도냐면 분자 간의 힘에 해당하지만 거의 화학결합력에 비빌 정도로 강해요. 근데 이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건 조건이 있어요. 일단 당연히 딱 눈에 보이는 조건 하나 뭐겠어? 뭐가 있어야 되겠어? 수소가 있어야 일어나는 결합이겠지. 근데 수소가 있다고 항상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수소가 있다고 항상 수소결합을 할 거면 알코올 이런 것도 수소결합이 일어나겠지. 사실 알코올은 수소결합을 하긴 합니다만 얘를 좀 잘못 들었네요. 그럼 알코올 말고 뭐 CH4 메테인도 수소결합을 해야 되는 거잖아. 만약에 수소가 있으면 그냥 수소결합을 한다고 치면. 근데 이런 애는 수소결합을 못 하는데 왜냐면 수소결합이라는 것 자체가 왜 결합력이 강해지냐면 수소결합은 일종의 쌍극자 사이의 힘이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극단적으로 강해져서 거의 이온 결합처럼 되어버리는 경우를 얘기하는 게 수소결합이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자, 수소는 애지간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체 분자들 중에서는
전기음 성도가 제일 작겠죠. 그러니까 이 비금속들끼리 놓고 비교를 했을 때 물론 저 아래에 있는 애들까지 가지고 와보면 수소보다 작은 애들이 조금씩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런 애들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원소가 아니니까 빼고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소들 중에서 수소라고 하는 건 전기음 성도가 굉장히 작은 비금속 원소란 말이야. 그렇잖아. 심지어 금속 원소 중에서도 수소보다 전기음 성도가 큰 애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수소는 전기음 성도가 정말 작은 애란 말이죠. 근데 네,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 수소라고 하는 애가 그렇게 전기음 성도가 작은데 얘가 이렇게 전기음 성도가 작은 얘가 가장 전기음 성도가 큰 이 셋을 만나게 되면 전자가 치우치는 정도인 게 아니라 전자를 완전히 뺏기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지. 그럼 전자를 뺏겼다 사실상 이거 뭐야? 이온 결합이죠. 그래서 이온 결합처럼 강한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극성 분자라고 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눠진다라고는 했지만 사실 이게 막 엄청 크게 나눠지진 않는단 말이야. 이온 결합처럼 이온 결합은 플러스 1가랑 마이너스 1가 결합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그럼 얘가 이 이온 결합의 플러스 1만큼도 못 뛰어요. 저보다 훨씬 작을 거란 말이야. 근데 수소 결합처럼 돼버리면 수소가 가진 전자를 완전히 플로린이나 산소나 질소가 뺏어가는 형태가 돼버려서 완전히 이온 결합처럼 이렇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나눠지는 느낌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자의 치우침이 형성되면서 쌍극자 쌍극자 사이의 힘이 극단적으로 강해지는데 그걸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소결합의 조건은 뭐냐? 수소와 직접 결합한 FON이 분자 안에 들어있을 것. 이게 조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직접 결합한이라고 하는 조건도 되게 중요하겠지. 사실 방금 설명한 거에 의하면 얘네들한테 전자를 뺏기면서 수소결합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직접 결합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자, HCHO. 얘는 수소결합하게 안 하게? 하는 것처럼 생겼지. 네. 왜? 분자식만, 이 식만 봤을 때는 어떻게 생겨먹었으니까. 수소랑 산소랑 결합했을 것처럼 생겼으니까. 근데 우리 3단원에서 HCHO 그릴 때 어떻게 그랬었어? 그러면 산소랑 수소랑 직접 결합해 안 해? 그래서 얘는 수소 결합을 안 합니다. 오케이? 근데 H2O처럼 얘는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수소 결합 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지. 그럼 알코올, 메탄올 제일 간단한 걸로 하려고 메탄올을 해보면 메탄올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얘는 수소 결합해 안 해? 하겠지. 메탄올은 C3OH. CH3OH.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게 이제 분자 간의 힘의 전부고요. 그래서 이걸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분산력의 차이가 그렇게 크다고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분자량이 너무 크게 차이 나지만 않는다면 당연히 수소 결합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 쌍극자 사이의 힘이 강하고 그 다음 분산력이 강한 형태로 나눠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기 순서대로 얘가 제일 세고 그 다음 얘라고 기억하면 되는데 근데 이 분산력이라고 하는 건 분자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분자량이 충분히 크면 이런 걸 무시하고 이길 수도 있어요. 오케이? 요게 이제 기체에서 이제 기체뿐만 아니라 분자에서 분자 간의 힘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반대로 발수의 힘, 뭐 쌍극자 사이의 힘, 분산력, 수소결합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분자 간의 힘이라는 게 존재한다. 됐죠? 그래서 일단 요게 정리가 끝났으면 이제 기체 문제나 보면 되겠죠. 지금 어차피 문제 뽑아야 돼서 뽑는 동안 잠깐 쉽시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순간이었어. 어이, 합시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몇 개 골라서 딱 해볼 건데, 일단은 1번을 할 건데, 일단은 한번, 그래도 그냥 바로 같이 푸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겠죠. 한번 좀 해볼래요? 공식이 PV는 NRT. 근데 어차피 우리가 써야 되는 공식은 이 안에서이긴 합니다.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뭐 무리 없이 푼 분들도 계신 걸 보면은 얼추 아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우리 압력을 1기압, 2기압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거기에 쓰는 것처럼 76cm Hg, 이게 무슨 뜻이야? 거기 1기압은 76cm Hg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야? 1기압에 그렇지. 1기압이 76cm의 수은 기둥의 압력과 같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은 기둥 76cm가 1기압을 띈다라는 거야. 근데 애초에 우리 한 가지, 사실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주제. 일단은 기빈이는 대답하지 말고. 자, 우리 이렇게 U자관이 있어요. 자, U자관에다가 우리 이렇게 물을 담으면, 물에 이 위에 U자관 위에가 다 뚫려 있다고 가정했을 때 U자관에 물을 담으면 양쪽의 높이가 똑같은 데까지 올라오죠. 이 이유가 뭐죠? 이유가요? 기압이 똑같으니까. 그렇죠. 양쪽 기압이 똑같으니까잖아요. 양쪽의 대기압이 똑같으니까 양쪽에서 같은 힘으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의 압력은 같아. 그러니까 반대로 이 압력이 같으면 무조건 표면이 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수면이 다르다고 하면 보통 이제 한쪽이 이렇게 닫혀 있는 U자관에서 많이 쓰게 될 텐데, 이쪽은 수면이 여기까지만 올라와 있는데 여기 수면은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이 압력은 어떻게 비교하게 되냐면, 이 낮은 쪽의 수면을 맞춰서 요 위에 있는 기체가 이 수면에 가해주고 있는 압력은 뭐랑 같아야 되냐? 얘랑 같은 높이에 가해주고 있는 압력의 총합과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높이에 가해지고 있는 압력의 총합은 뭐여야 되냐면, 요 수면을 누르고 있는 압력과 이만큼의 압력을 더한 게 여기를 누르고 있는 거지. 그게 요 안에 들어있는 기체 압력과 같아야 된다. 이걸 기본으로 하겠죠. 그치? 그래서 지금 1번 문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결국은 가의 그 그림에서 왼쪽에 수은이 아니죠. 헬륨이 들어있는 그 300ml짜리 그 헬륨이 오른쪽에 가해지고 있는 압력과 저 안에 들어있는 헬륨의 압력이 같아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헬륨의 압력은 뭐랑 같은 거냐면 76cm의 수은 기둥의 압력, 즉 1기압 더하기 그 위에 N2 1기압까지 해서 총 2기압의 압력을 갖고 있겠다는 얘기지. 그게 헬륨의 압력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현재 가라고 하는 조건 안에서, 자, 그러면 PV는 nRT가 이렇게 있으면 일단 가라고 하는 조건 안에서 P는, 이 헬륨의 P는 2기압인 거고, 우리가 방금 2기압을 구했으니까 2기압인 거고, 근데 그때 부피가 300ml인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조건은 어때? 다 같은 거겠지. 온도 일단 일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헬륨을 넣어주거나 헬륨을 빼주는 과정이 있어 없어? 없잖아. 자, 이상기체 형태 형식 쓸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온도 일정하다 하면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몰수 변화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지우지 말고 보통 몰수는 그냥 냅둬. 그리고 상수는 어차피 일정하니까 지워. 그러니까 이상기체 형태 형식 자체를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냥 문제에서 어차피 R은 항상 일정할 거니까 웬만하면 지우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 또 일정하다고 주어진 조건 지운 다음에, 그리고 N도 일정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얘는 지우지 말고 냅두면, 그러면 얘를 이제 아예 PV는 N처럼 접근해서 써먹자는 거죠. 왜? 결국 이 N이 일정할 거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결국 우린 N을 대충 600처럼 구해둘 수 있으니까. 그럼 실제로 얘가 지금 600몰이냐? 아니야. 근데 단지 계산하는 데 써먹으려고 그냥 구해놓는 값인 거죠. 그러면 나에서의 헬륨의 몰수는 똑같이 몇일 거냐고? N은 600일 거라고. 근데 지금 V가 이제 몇이 됐어요? 100ml가 된 거잖아. 그럼 얘의 압력은 몇이어야 되는 거야? 6기압이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상기체 형식 자체가. 그러니까 실제로 PV는 nRT 다 살려놓은 상태로 일일이 대입해서 R에다가 R값까지 대입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어차피 다 대입해서 구하라고 막 이것저것 나열해 준 다음에 그냥 구하라고 할 테니까 그냥 구하면 되는데, 사실 이상기체 상태형 정식을 쓰는 기체 문제의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쓰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형태가 PV는 N 이 형태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먹으면 6기압인 거 구할 수 있고, 근데 오른쪽에 수은 기둥이 38cm니까
0.5기압일 거 아니야? 그럼 그 위에 질소 압력이 5.5기압이어야 되겠지.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기억, 가에서 He 헬륨 기체의 압력은 2기압이다. 맞았네요? 그 다음에 나에서 N2 기체의 압력은 5.5기압이다. 우리 방금 구했으니까 됐고, 나에서 N2 기체의 압력은 헬륨 기체의 압력보다 크다. 아니죠. 얘가 6기압이고 N2 질소는 5.5기압이었으니까 그렇게 안 한 거죠. 그럼 답이 몇 번인 거냐? 4번 맞는 건가? 그러니까 아닌데? 기억이 맞잖아. 4번인데요. 3번이네. 3번이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볼게. 넘어가서 31페이지에 있는 1번. 그걸 한번 지금 해보시죠. 그러면. 감 잡았어요. 네. 이것도 잠깐 해도 될까요? 시간을 좀 더 드려볼까요? 할까요? 네. 결국은 그러니까 기체 공식을 만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아까 저것처럼 일단은 PV는 NRT 적어놓고 이 식에서 이걸 어떻게 변용해서 쓸 것인가 인데 결국은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다들 푸는 그 뉘앙스를 대충 이미 다 캐치했을 거지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좀 어떤 느낌으로 풀어주면 되냐면 R값은 어차피 그냥 지워.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변수로 주어져 있는 건 T하고 V하고 P잖아요. 그리고 몰수는 네 구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몰수가 구해야 되는 값일 거니까 식을 N 빼고 나머지를 몰아서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가에서 주어진 헬륨이라고 하는 애는 P가 1이고 T가 300이고 그 다음에 부피가 V가 2잖아요. 그러면 얘는 N값을 구해두면 그냥 300분의 2 정도로 구해줄 수 있겠고 나에서는 P가 3이고요. T는 300 그리고 V는 1인 거잖아요. 그러면 얘도 N값을 그냥 구해두면 그럼 얘는 300분의 3 뭐 굳이 약분 안 하고 냅둘게요. 어차피 다 전체적으로 분모가 똑같은 것 같지가 않긴 한데 그래도 일단 냅둘게요. 그럼 다는 그냥 P는 4고 V는 T부터 적을게요. 순서대로 T는 600이고 V는 1이니까 그럼 얘 N값은 그냥 600분의 4 이 정도가 되는 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N값을 가지고 뭐 이것저것 시키는 거 하면 되겠죠? 뭐 기억. 기체의 양은 나가 가장 크다? 누가 제일 커요? 얘가 제일 큰 거 맞네요. 그렇죠? 요거는 뭐 표현을 굳이 바꿔놓자면 300분의 2인 거니까. 그 다음에 기체의 밀도는 다가 가보다 크다. 자, 밀도를 구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부피분의 질량인데 어차피 가나다가 전부 다 뭐더라? 헬륨이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헬륨의 분자량을 분자수 n에다 곱하면 우리가 총 질량을 원래 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헬륨의 분자량은 셋 다 똑같을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부피분의 몰수, 부피분의 몰수, 부피분의 몰수를 해버리면 되는 거겠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라는 얘기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단위 부피당 분자수 이거 뭐야? 몰수 아닌가요? 네, 부피분의 몰수죠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건 부피분의 몰수로 비교하라는 거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다. 혹시 이거 완자예요 지금? 네. 왜? 네? 그냥 정답 친애가 보이길래. 네, 근데 여기서 잠깐 뭘 잠깐 보고 지나갈 거냐면 그 우리 이상기체 상상식 변형을 한번 좀 보고 갑시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조금씩만 변형해서 그냥 쓰면 되는 거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나름 쓸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PV는 NRT라고 하는 식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걸 변형하는 방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일단 요 N이라고 하는 게 몰수잖아? 근데 우린 몰수는 원래 어떻게 구하는 거지? 그쵸, 화학식량분의 질량. 그때 화학식량을 우리 주로 라지 M을 쓸 거고 질량은 W를 주로 써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한 번만 변형을 해보면 PV는 M분의 WRT 이런 식으로도 바꿔서 쓸 수 있겠지. 그치? 뭐 여기까지는 별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인 건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꼭식을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아니요. 그냥 여기서 n을 그냥 풀어 적은 것뿐이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식입니다. 근데 한 번 더. 근데 여기서 p를 옮기잖아? 그럼 얘가 mv분의 wrt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 뭐예요? p는 m분의 drt죠. 왜? v분의 w가 부피분의 질량이지. 부피분의 질량이면 뭐야? 1도잖아. 그래서 이거는 좀 자주 쓰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겠다. 오케이? 요거는 쓸 일이 좀 있어서 알아두면 좋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의 변용은 그냥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면 되겠고, 사실 그 요 기체 분자 운동론, 그러니까 이상기체 상상식의 핵심이 되는 문제 유형은 33페이지에 12번이거든요. 12번이요? 네. 근데 이걸 지금 남은 시간 가지고 풀이를 하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이 문제는 너무 재밌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이 풀 기회를 뺏고 그냥 설명을 해드리긴 좀 아까운 문제라서, 어차피 이거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숙제로 풀어보시면 되거든요. 딱 그냥 요만큼이니까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가 앞에 그 내신 정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개념 정리. 그런 것만 같이 숙제로 내드리는 거니까 완자에서 딱 그만큼만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일주일 동안 좀 풀어오시고, 일주일은 아니겠네. 우리 화요일 날 수업을 할 거니까. 다음 주에는 화요일 2시부터 할게요. 바로 다음 주부터. 근데 내가 2시에 최대한 맞춰 오긴 하겠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4시에 가야 되는 사람들은 보내고 나머지 가지고 조금 더, 만약에 내가 2시보다 좀 늦게 도착하게 되면 조금 더 하면 되긴 되겠지. 여기는 4시 좀 넘어도 할 수는 있잖아. 웬만하면 내가 2시 맞춰서 올게. 최대한. 내가 올 수 있을, 다 다음 주부터는 무조건 되는데 제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뭐가 좀 있어가지고 일단 그렇게 되고요. 참고로